여러분 공부합시다. 안녕하세요. 사회문화의 김제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화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우리 일단 이때까지 사회문화를 공부하면서 좀 할만한데 하다가 2단원부터는 친구들이 갑자기 어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회화 중에서도 뭐 1차냐 2차냐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갑자기 쏟아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2단원부터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사회문화에서 가장 많은 개념이 나오는 곳이 2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꼼꼼하게 잘 정리하면서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사회화에서는 일단 얘기사회화, 제사회화 이게 뭔지 한번 구분해 보고 그 다음에 기관이라고 하면은 1차, 2차란 무엇인지 공식, 비공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럼 우리 우선 사회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지. 사회화라는 거는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규범을 습득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필요한 무언가를 배우는, 그렇죠,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사회화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배우고 있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나중에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구분되는데 인간이 바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것이 사회화이고 여기서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송중기 배우가 찍었던 영화 한 가지 아나요? 바로 늑대인간? 늑대소년? 뭐 그런 영화가 있어. 알고 있니?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 아무튼 이 송중기 배우가 엄청 잘생기게 나온 늑대소년이라는 영화에서 처음에 박보영이라는 배우가 딱 만났을 때 막 소리도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인간인데 막 되게 짐승처럼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회화 실패 사례입니다. 인간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말하는 법도 못 배우고 음식을 먹는 방법도 못 배웠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인간으로서 사회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늑대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인간은 사회화를 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생각해 볼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닐까요? 가 아니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화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아기에서 성년기까지 계속 기관도 바뀌면서 사회화를 할 텐데 어릴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욕구 충족, 옷 입는 법, 양치하는 법, 밥 먹는 법 이런 거를 배우겠죠. 어디서? 주요 사회화 기관은 바로 가족에게 이런 거를 많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아동기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거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인과 상호작용. 여기서는 또래 집단이라는 기관이 나오지요. 우리 또래 집단은 말 그대로 주위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이런 행동을 애들이 하는군 이런 거를 서로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가족이랑 또래 집단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은 꼭 건물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언가를 배운다면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사회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에는 바로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성격도 형성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막 엄마가 좀만 말 걸려고 하면은 싫어 이렇게 방문 닫고 들어가잖아. 대신에 친구들 너무 좋아하지요. 맞아, 또래 집단. 그리고 또 학교에 맨날 가잖아. 학교에 가서 필요한 것도 배우고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맞아요, 대중매체. 요새는 컴퓨터나 휴대폰 아니면은 신문, TV 이런 걸 통해서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기가 되어서는 또 사회화를 해야 돼. 특히 본인의 환경이 바뀌잖아요.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이런 것들을 새로 배우는 모두 전반적으로 인간의 생에 걸쳐서 사회화가 일어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장이나 아니면 평생교육기관 이런 곳에서도 사회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화 유형 두 가지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예기사회화. 이름에서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예기, 뭔가 예비, 미리 한다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되는 지식, 가치, 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것이 예기사회화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대학교에 들어간다면은 신입생 예비교육, 그러니까 OT 같은 거를 진행하죠. 선생님, 저희 오빠가 가는 걸 봤는데 OT 가서 술밖에 안 마시던데요. 그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낮에는 뭐 시간표 짜는 방법이나 대표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에 들어간다면은 신입사원으로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배울 거고, 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미리 교육받는 것, 전부 다 예기사회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선생님, 저는 나중에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속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거 예기사회화 맞지요?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봐봐. 선생님이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경영학과 공부를 했을까? 아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에서 요구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느냐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핵심이 바로 A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화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속한 집단, 에서 요구하는 지식, 가치, 규범, 이런 뭐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화이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필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기사회화가 아니고, 이런 뭐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교육하는 것은 예기사회화가 아니다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때? 한번 구분이 가나요? 여기서 필요한 걸 배우냐 아느냐가 구분의 키워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사회화. 이름에서 어떤 느낌이 오나요? 뭔가 리플레이, 리트라이, 다시 한다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이미 뭔가 사회화 되었던 개인이 내 환경이나 소속 집단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사회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바뀌는 게 있겠죠. 그래서 주로 성인기 이후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외국에 살던 주민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동사무소에 가서는 뭘 어떻게 하는지, 뭐 한국의 예절은 어떻게 되는지 배우는 게 재사회화일 거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 선생님 때는 아니고 선생님 윗세대에서 회사에서 컴퓨터를 안 쓰다가 처음으로 컴퓨터가 보급되었을 때는 컴퓨터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뭔가 환경이 변해서 새로 배우는 게 전부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저도 지금 컴퓨터 사용 방법 이런 거 배우는 게 재사회화인가요? 아니지. 너네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정보 사회였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재사회화는 지금은 잘 나오지 않지만 탈사회화라는 거를 같이 수반하는데, 바로 기존의 행동 양식이나 가치를 버리는 것이 재사회화랑 같이 수반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한 가지 퀴즈.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군대의 생활 양식에 맞춰서 적응하는 거는 무슨 사회화일까요? 군대 들어가고 나서 아까 예시로 본 것 같은데 예기사회화? 아니죠. 핵심은 군대에 이미 들어오고 나서 나의 민간인 때 생활 방식을 버리는 거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속하기 전이냐 아니면 속하고 나서 배우는 거냐로 구분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키워드였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사회와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관은 꼭 건물일 필요가 없다. 뭐 가족 이런 것도 전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첫 번째로는 내용에 따라서 1차냐 2차냐를 구분합니다. 내용이 전문적이냐 아니냐, 뭔가 좀 느낌이 오죠. 1차가 조금 더 쉬운 내용이겠구나 라는 느낌만 있으면 끝입니다. 1차는 기초적인 내용, 그러니까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양치나 옷 갈아입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은 비형식적이라고 하겠죠.
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인사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문서를 뽑아서 자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리고 또 전인격적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전인격적이라는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친밀하게 모든 걸 나눌 정도로 친밀하냐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는 가족과 그리고 또래 집단도 정말 같이 많이 나오는데, 내 친구들이 뭔가 부모님이나 어른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 또래 집단을 보고도 배울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이 외에 모든 전문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뭐 1 더하기 2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지. 뭐 고등학교에서 그런 걸 배울 리는 없겠죠. 아무튼 뭐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도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거기에 핵심을 두지 말고 그냥 이런 인사나 양치하는 방법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전부 다 전문적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뭐 책을 펼치고 이제 형식적으로 수업 시간에 맞춰서 배우는 것 전부 형식적이고, 전인격적의 반대로 수단적으로 배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는 대표적인 사회화 기간이고, 그리고 회사도 전문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죠. 제일 중요한 요새 너무 많이 나오는 대중매체, 지금도 여러분 뭐 컴퓨터나 이런 걸로 많이 배우고 있잖아. 신문이나 TV 이런 걸로도 사회화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 1차, 2차는 내용이 기초냐 전문이냐로만 구분할 수 있다 기억해 두고, 두 번째로는 또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를 구분해 주면 됩니다. 이때는 그 건물의 이름을 잘 보면 되는데, 공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회화를 정말 목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되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냐?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대표적으로 학교 1교시에는 뭘 배우고 2교시엔 뭘 배우고 뭐 일주일에는 수학을 몇 시간 들어야 되고 너무나도 공식적이죠. 그래서 직업훈련소나 신병훈련소 모두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위해서 만든 다음에 사회화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비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화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부수적인 사회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 가족. 저 가족한테 엄청 많이 배웠는데 이거 전부 뭐 공식 아닌가요? 아니지. 가족의 목표가 바로 공식적으로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일단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다 비공식적이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래 집단 그리고 회사의 목표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 신입사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군대는 신병훈련소랑 느낌이 약간 다르죠. 여기는 어떻게 잘 훈련시킬 것인가가 목적이라면은 군대는 국방,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표다.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주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사회화를 잘 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서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를 구분해 주자라는 겁니다. 자, 이까지 사회화를 배웠다면은 꼭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죠. 바로 기갈상.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 제일 처음에 배운 이유가 앞으로 무언가를 배우더라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꼭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까? 좀 느낌이 오나요? 첫 번째로, 맞아, 기능론은 사회 질서 유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 유지를 위해서 적응하고 이 필요한 규범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화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나누면은 긍정적으로 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화 내용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모두가 잘 배워야 사회와 잘 기능하고 잘 돌아간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갈등론은 사회화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지금의 교육 과정은 누가 정하나요? 전부 이 위쪽에서 엘리트들이 정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들이 정한 내용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 집단의 이익 강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그래서 이익 강화를 위한 수단이고 기본의 권력 구조, 재생산을 정당화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의 권력 구조, 이 피라미드 구조가 계속해서 대물림 되도록 그들에게 유리한 것을 계속 배우고 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좋은 교육을 배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반대로 감으로써 이 격차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게 갈등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아까 사회화가 사람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둬서 긍정, 부정으로 딱히 나눈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조금 더 초점적으로 본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화를 배운다면은 같이 배우는 내용이 바로 지위와 역할인데 이까지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위라는 거는 한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사회적으로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배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학교 드라마의 선생님 역할로 캐스팅이 되었어. 이때 A는 선생님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때 선생님의 밑줄을 그어두고 지위냐라고 묻는다면 맞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니지. 나는 감독님이 컷 하는 순간 바로 다시 배우라는 지위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냐로 구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는 기속이냐 성취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연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귀속 지위는 선천적이고 자연적으로 결정되기에 내가 노력할 수도 없고 의지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읽어보자면은 아들, 딸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야. 장남 태어나 보니까 첫째야. 아니면은 세습적 신분이나 성인, 노인, 청소년 이런 거는 살아가면서 시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지위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렇다면 성취지위는 반대로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냐라는 건데 세대 깔리는 게 아들이랑 아빠 똑같이 뭔가 가족인데 왜 얘는 성취일까? 아니지 느낌적으로 내가 아빠가 되려면은 결혼도 하고 프로포즈해서 막 이렇게 가정도 열심히 꾸려야 아빠라는 지위를 얻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도 결혼을 해야 내 노력이 있어야 이 지위를 얻는 것이고 뭐 학교회장이나 회사원 그리고 학생 선생님 청소년이랑 학생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냥 10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라는 지위는 얻어요. 그런데 학생이라는 거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열심히 매일 가야 학생이라고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맨날 억지로 보내는 건데요. 어쨌든 어머니가 학교 가라고 해서 땡땡이 안 치잖아. 열심히 학교에 가고 있는 것만으로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취지위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역할입니다. 역할은 일정한 지위가 있다면은 거기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 아까 내가 학생이 나의 지위라면은 내 역할은 사회적으로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아니면은 교칙 열심히 지키는 것 이런 게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역할 행동과 역할은 완전 다르다. 역할은 그냥 기대되는 것이고 행동은 내가 실제로 해야 역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한 행동 방식이고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다.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거는 바로 역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생인데 나는 뭐 운동에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예체능 쪽으로 해서 상을 탔다. 이것도 나의 역할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게 역할 행동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따른다. 잘하면은 보상이 따르고 못하면은 제재가 따르는데 우리 맨날 나오는 거 역할에 따라서는 절대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역할은 기대될 뿐이지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따른다라는 문제는 읽자마자 X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할 갈등은 우리 한 개인이 역할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일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선생님 실제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보이나요?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딸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딸의 생일이야. 그래서 나는 어머니로서 집에 일찍 가서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는데 하필 오늘 야근을 시키시네. 아, 그렇다면은 나의 회사원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두 가지 역할이 충돌되고 있네요. 이런 것도 역할 갈등. 아니고 또 하나의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충돌될 수가 있는데 내가 선생님인데 학부모가 나에게 우리 애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숙제를 많이 내주세요. 그런데 애들은 선생님 숙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나는 하나의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역할이 충돌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핵심은 역할이라는 거는 한 개인이 갈등하는 것이지 내가 옆반 선생님과 싸웠다고 역할 갈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기면 됩니다. 아, 오늘은 딸 생일이니까 오늘만 집에 일찍 가고 내일 야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주면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사회화 내용을 배워보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복잡한 개념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